사회적 약자, 약한 사람들. 그 약자의 대표성으로 우린 오래전부터 성을 가지고 구분했다. 실제로 남성주의, 가부장제에서의 여성은 분명 약자임에 틀림없다. 많은 여성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남성들로부터 차별받고 학대받고 성적으로 고통받았다. 그래서 여성은 인권이란 단어와 항상 함께하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런 만큼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약한 성을 대변하는 여성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계의 목소리는 커졌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남성이란 이유로 우대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그 여성계가 지나온 길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듯 남성주의에 매몰된 사회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오랜 세월 애쓰고 실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사람이 있다.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며 1993년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아 우조교의 정신적 피해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성희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그 일로 여성운동상을 받았으며 상금 전체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기부했던 사람, 바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런 그가 소위 미투 논란으로 인해 한 여성에게 물리적, 유괴적 성적 행위를 하여 고소되었다라면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부정되는 순간이며, 더군다나 그 고소인과 함께하는 여성단체가 본인과 함께 지난 역겹의 세월 여성인권 신장과 여성폭력에 대해 함께 일해온 단체들이라면 자신에게 씌워질 올가미를 벗어낼 힘도 용기도 없는 무기력감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력조차 없이 정치적으로 저격되고 진영 간 지리멸렬한 싸움으로 번지고 여성계의 지탄과 매몰찬 공격에 그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이어갈 사자명예라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자신 삶에 있어 마지막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런 선택을 통해 지키려 했던 사자명예는 오늘 다시 훼손됐다. 7월 22일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이 있었다. 주최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차 기자회견 당시 고소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예고했던 추가 증거는 없었다. 피해 호소인 의사에 반한 성적 추행이라 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질 않고 다른 사례를 들어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 시장이 그렇게 추행했다는 듯 들리게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사례 악용 행위인 기자회견이었다. 또다시 증거는 없고 주장만 난무한 2차 회견이었던 것이다.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기에 피해자를 공격할 비밀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제시를 끝내 하지 않은 2차 기자회견이었다. 안희정 사건을 예를 들고 타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작 박 시장의 예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여론몰이 회견인 듯 보였다. 이 정도 되면 미투를 여론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도대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로 기자회견이란 경찰, 검찰 조사가 비공개적임을 감안하여 언론 등을 향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실 여부를 빠르게 알려 경각심을 주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그런데 이에 부합되는 그 어떤 증거 제시도 없으며 그 진실 여부를 밝히기는커녕 오로지 주장만을 내세워 서울시에 재직 중인 2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박원순 시장 성추행 당시 공범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집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을 성추행 방조죄로도 고발했다고도 한다. 사건 담당 직원 및 경찰 등 모두가 이 사안을 감추기 급급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하다하다 청와대까지 들먹였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주장과 사례만을 열거하여 50분 정도를 소요하고 10분 정도 질문받고 서둘러 끝낸 성의 없는 회견이었다.
박 시장이 운명을 달리한 7월 9일 처음 고소인을 만났다란 여성단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모든 사실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지, 일방의 주장만으로 그 확신이 명확했다라면,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면 국민도 알 권리 차원에서 당당히 그 확신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2차 가해라니 참으로 어이없고 듣는 내가 민망할 수준이었다. 저들의 근거 없는 확신은 박 시장의 장례식조차 가해라고 인식했으며 심지어 정의당의 인식도 함께 거들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여성의 인권과 억울함을 대변하고자 하는 행동일까? 결국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박 시장 사건을 미투 사건으로 쟁점화하여 그녀들만의 여성운동으로 언론 플레이라는 지극히 더러운 방식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최초 고소인은 박 시장이 아닌 부서 내 다른 직원에 대한 성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김재련 대리인과 이야기 중 박 시장 이야기가 나와 급격히 타깃을 박 시장으로 돌렸다란 후문이다. 오늘 기자회견의 가장 백미는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이 말을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란 생각이 들었다. 즉, 변호인을 공격하는 것이 고소인을 공격하는 거란 논리이다.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 문제는 이 사건에 동참한 여성단체들이다. 한때 사회적 약자로 분리된 여성을 대변하며 당당히 여성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 입은 여성들이 기댈 수 있는 단체들이었다. 그러나 강산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듯 그들 단체도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성폭력 등으로 인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경받기 위해 온갖 추잡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중 하나의 꼼수로 알려진 방법이 여성단체, 특히 성 관련 여성단체에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판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 감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실제 엄청난 후원금이 여성단체들에게 입금되고 있다고 한다. 확인되는 대로 돌려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를 일이다. 법원에서 한 성범죄자가 여성단체 기부 내역을 반성의 증거로 인정해 감형된 사례가 알려지자 이 방법이 일종의 감형 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을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은 박 전 시장과 함께 1990년대 국내 첫 성희롱 관련 판결을 이끌어낸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30여 년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범죄 개념 성립에 앞장서 왔다. 특히 앞서 말한 1994년 발생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희롱도 범죄임을 각인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성계를 그동안 대변해왔다고 자부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내고 입법화하여 여성인권 신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다. 바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겠다고 여성단체들이 모인 것인데, 실제로 현 정치권에는 여성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 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으로서 여성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발간인 등 대표가 친보수 성향인 여성신문을 필두로 하여 여성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2020년 3월 8일 창당됐으며 그 이름은 여성의 당이다. 여성주의 정당, 정치인을 배출하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정당. 창당 작업의 당위성을 토론하는 여해 여성포럼에 참석했던 일부 여성단체들이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소장 등이다. 결국 이 당은 전국 득표율 0.74%를 얻어 한석도 견디지는 못했다. 그러나 총선 준비를 위해 진행하던 48억 원 기부금 모금 프로젝트가 무리한 홍보로 빈치고 샀던 정당이기도 하다. 여성의 당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분 총괄 사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한국 여성은 돈을 참 많이 썼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받을 차례라고 적었다. 이들은 온라인 홍보물을 만들어 딱 1억 원만 받겠다면서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이 기부 촉구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명하기에 급급했던 구설수에 올랐던 정당이다. 레디컬 페미니즘, 즉 급진적 여성주의로 여성 전체를 대변하는 흐름과 양상을 보이는 정당의 탄생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 듯 싶다. 여성은 약자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여성이 무기가 되고 권력이 되어도 좋단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성이라고 마냥 좋은 정치인일 수는 없다. 박근혜, 최순실, 나경원, 이은재 등등 남성 못지않은 나쁜 정치인들도 많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급진적 페미니즘식 성평등과 네오막시즘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진 전주의 변호사를 영입했고 결국 21대 국회의원으로 비례 당선시키며 민주당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레디컬 페미니즘 주의에 빠진 여성들은 서로 친분관계가 돈독하며 상호 받쳐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것은 여성단체로까지 이어진다. 여하간 일부 여성 인사들의 여성의당 지지 선언이 여성계로 포장돼 마치 여성 전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세력 키우기로 비춰지고 급기야 정치적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라면 저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주장하고 운동해온 여성을 위한 노력은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문을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그동안 고인이 된 박 시장이 어렵게 쌓아올린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살모사처럼 박 시장을 잡아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잡으려 한다라면 이는 절대로 묵과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매스큘리니스트, 즉 남성 우월주의자들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밖에 없다는 여성부 또한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가족의 개념으로 여성가족부가 된 것임을 항상 염두하여야 할 것이다.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은 늘 여성이었기 때문에라도 더욱 이러한 문제점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정의, 공정, 적폐, 인권이라는 단어가 일부 여성단체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시장 장례 중에 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차 기자회견으로도 모자라 오늘은 49제 중 2제가 있는 날 또다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으키고 박 시장 직원에서 근무했던 비서실 사람들의 반론권과 조사까지 거부하는 행위는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들도 알다시피 박 시장 사망에 따라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인 정무라인 비서진이 당연 면직 처리돼 사실관계 파악 및 징계 양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자신들의 목소리가 작고 정치권에 닿아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략적으로 해당 정당들이 활용하여 속칭 정쟁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의식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말하고 싶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지원된 여성단체들의 지원금이 반토막 난 즈음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그 세금을 이용해 정치권으로 접근하여 여성단체 출신 여성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단체로 활용된다라면 그 단체가 그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여성 정치인이란 이유로 선일 수는 없다. 여성단체여, 여성을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성이어서 여성을 핍박해왔던 것은 아니다. 남성 중에 남성을 망신시키는 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사람이다. 여성도 남성도 사람이다.